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6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금욕과 절제에 대해 고민하던 크나우어는 자살을 기도한다. 싱클레어는 그를 위로한다. 대학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허무와 고독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데미안과 재회한다. 그는 세계는 썩어 있으며 곧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날 밤 나는 데미안의 집에 갔다. 문 위에 검은 나무벽 위에는 내가 잘 아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수없는 형상이 번개처럼 빠르게 내 영혼을 스쳐 지나갔다. 현관문의 아치 위에 돌로 된 문장을 달고 있는 고향집. 그 문장을 그리던 소년 데미안. 나의 원수 크로모의 속박에 얽혀있던 소년으로서의 나 자신, 조용한 교실의 책상에서 동경의 새를 그리던 청년으로서의 나 자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순간까지에 이르는 모든 것이 나의 더 되울리고 시인되고 대답되고 긍정됐다. 내 눈길이 아래쪽으로 향했다. 새의 그림 아래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부인이 서 있었던 것이다. 싱클레어죠? 첫눈에 알아봤어요. 잘 왔어요. 그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사랑의 행복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충족이었다. 나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우린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 그림이 오자 당신이 우리에게로 오는 중임을 알았죠. 그 당신 제가 가장 비참했던 시절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그 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새도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봐요. 그 길이 어렵기만 했나요? 아름답진 않았어요? 비애가 나를 사로잡았다. 눈물이 억누를 길 없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 나를 압도했다. 싱클레어, 당신은 어린애군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이 충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그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자,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른답니다. 당신도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요. 그날부터 나는 아들이나 형제처럼 그 집에 드나들었다. 현관문을 닫고 그 집에 들었을 때면 나는 벌써 흡족하고 행복했다. 밖엔 현실이 있다. 거리와 집, 사람과 도서관. 그런데 여기 집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고 전설과 꿈이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과 차단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보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리되어 있었다. 표지를 지닌 우리는 세상의 눈에 이상스럽다든가 미쳤다든가 위험스럽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린 각성한 자 혹은 각성하고 있는 자들이다. 에바 부인과 막스와 나 말고도 여러 종류의 탐구자들이 우리 모임에 속해 있었다. 그 중에는 점성술가와 카발라 학파, 톨스토이 백작의 신봉자까지 있었고 인도풍의 구도자와 채식주의자 등이 있었다. 우리는 엄청난 노력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지만
마침내 정신의 황폐화에 빠지고 만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유럽은 온 세계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의 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탄생과 현대의 붕괴가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분명한 일이었다. 데미안은 나에게 여러 번 말했다. 유럽의 영혼은 무한히 오랫동안 쇠사슬에 매어져 있는 짐승이란 말이야. 그것이 해방됐을 때 그 최초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될 거야. 하지만 이제까지 기만당하고 마비됐던 영혼의 진정한 고난이 백일하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건 우리의 날인 거야. 인류의 여정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운명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능하고 활동적이었다. 모세와 부처도,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으로 넘어가면서 자기들의 종족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우린 준비를 하려는 거야. 이른 봄철에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왔다. 나는 막스 데미안의 서재로 갔다. 방은 어두웠다. 나는 한쪽 커튼을 젖혔다. 그런데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가까이에 데미안이 의자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는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홀에서 에바 부인을 만났다. 막스한테 갔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를 깨우지는 않았겠죠? 걱정 말아요. 그 애는 명상에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오세요. 난 지금 당신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산으로 달려갔다. 비가 나를 향해 떨어졌다. 하늘에는 뭉게뭉게 누런 구름이 흘러갔다. 그 구름이 한 개의 상을, 한 마리의 굉장히 큰 새를 만들었다. 이 새는 이 푸른 혼돈으로부터 뛰쳐나와서는 훨훨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폭풍이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비와 우박이 뒤섞여 떨어졌다. 천둥이 빗발에 얻어맞은 풍경 위에서 우르릉거렸다. 몇 시간 뒤 내가 되돌아오자 데미안은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오늘 뭔가가 시작됐어. 평범한 뇌우가 아닌 것 같아. 뭘 봤어? 구름 속에서 한 마리 새를 봤어. 내 매였지. 노랗고 굉장히 컸어. 그 새는 곧 검푸른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그건 뭔가를 의미하고 있을 거야. 뭔지 알겠니? 아니, 난 그저 그것이 동요를 운명 속의 한 발자국을 뜻한다고 느낄 뿐이야. 운명 속의 한 발자국이라고! 그래, 똑같은 걸 나도 지난밤에 꿈꿨어. 그리고 어머니도 어제 똑같은 예감을 느꼈다는 거야. 난 사다리를 타고 탑으로 올라가는 꿈을 꿨어. 온 나라가 불타고 있었어. 싱클레어, 난 여러 해 전부터 9세계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결론 지을 만한 꿈을 꾸어왔어. 그건 갈수록 뚜렷하고 강해졌어. 이 세계는 스스로 혁신하려 하고 있어. 죽음의 냄새가 나. 죽음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올 수 없으니까. 종말의 발달. 여름의 몇 주일은 황급히 그리고 쉽사리 지나갔다. 터졌어. 너도 물론 러시아와의 고조된 긴장 상태를 알고 있었겠지? 뭐야?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설마... 나 아직 포고된 건 아니지만
전쟁이야. 벌써 사람들은 전쟁 개시를 기뻐하고 있어. 그들에겐 생활이 그만큼 무의미해진 거야. 하지만 싱클레어,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 모르긴 해도 굉장한 대전쟁이 될 거야. 넌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 넌? 입대하겠어. 난 일주일 내로 전쟁터에 가 있을 거야. 이래.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이제 우리 모두는 커다란 수레바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거야. 너도 분명히 징집당할 거야. 내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졌다. 사태는 급격히 진전됐다. 곧 전쟁이 일어났고 데미안은 군복을 입고 낯선 모습으로 떠나갔다. 나는 에바 부인과도 작별했다. 그녀는 내 입에다 입을 맞추고 잠시 동안 나를 자기의 가슴에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형제들 같았다. 그들은 조국과 명예를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표지를 보았다. 그것은 사랑과 죽음을 의미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표지였다. 내가 전쟁터에 왔을 때는 이미 겨울이 다가와 있었다. 옛날에 나는 인간이 하나의 이상을 위해 사는 일이 왜 그토록 드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런데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위해 죽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공통의 이상임이 분명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솟아는 내면의 발산이며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영혼의 발산이었다. 한 마리의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것이다. 그 알은 이 세계였고 따라서 이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다. 구름 속에 대도시가 보였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광대한 풍경 속으로 떼지어 흩어졌다. 그들 사이 한복판에 반짝이는 별을 단 마치 에바 부인과 같은 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여신은 눈을 감았다. 그 커다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러자 이마에서 별들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튀어나왔다. 그 별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쏜살같이 날아왔다. 그것은 굉음을 내며 수많은 불꽃으로 장렬하고 나를 높이 끌어올렸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나는 흙에 뒤덮이고 많은 상처를 입고 백약나무 가까이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밤이 왔다. 나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 주위를 둘러봤다. 내 매트리스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는 이마 위에 표지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싱클레어, 프란츠 크로머를 아직 기억하니?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난 떠나지 않으면 안 돼. 넌 아마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그때 네가 나를 부른다 해도 난 이제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갈 수는 없을 거야. 그럴 땐 자기 자신의 내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내부에 있음을 알아차릴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바 부인이 말했어. 만일 네가 좋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녀가 나에게 보낸 입맞춤을 너에게 해주라고 말이지.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선선히 눈을 감았다. 조금씩 피가 흐르는 나의 입술 위에 그가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나는 급히 옆에 매트리스로 몸을 돌렸다. 그 위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는 것은 아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열쇠를 찾아 나 자신의 내부,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상이 졸고 있는 그곳으로 완전히 내려가기만 하면 됐다. 그러면 이젠 완전히 데미안과 같은, 내 친구이자 지도자인 데미안과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세계대전 패전으로 혼미 상태에 빠져있던 독일의 청년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이 일어났을 때 헤세는 이미 2년 전부터 스위스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시력 때문에 지원 입대가 불가능해지자 독일 대사관 산하의 전쟁 포로 구호소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전쟁 포로들을 위한 신문을 발행하면서 스위스 지리히와 독일 쾰른의 일간지에 반전 기고문을 발표합니다. 독일어권 전체가 전쟁 열기에 사로잡혀 전쟁을 예찬하던 광기의 시기에 발표한 반전 기고문으로 인해 그는 조국의 배신자 변절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기에다가 구호소 봉사일로 과로에 지친 그는 아버지의 죽음, 부인의 정신병 악화 등의 악재가 겹치자 신경장애를 일으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접할 수 있었던 계기였지요. 정신분석 치료를 통한 인간 정신의 치유 가능성을 직접 체험한 후 그것을 소재로 한 문학적 결실이 바로 1919년에 출간된 소설 데미안이었습니다. 소설 데미안에서는 본원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주인공의 영혼의 영역입니다. 당시 정신분석학을 수용하는 데 예민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전쟁 세대의 청년들은 소설 데미안이 발표되자 열광했습니다. 패전국이자 전범국가이기도 했던 독일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감동시킨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헤세만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사랑을 고뇌하는 지성들에게 위로를 준 작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유강진, 정훈석, 임진웅, 박경찬, 이원상, 김호정, 남경표, 이소영, 홍희숙,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유승하, 기술 김기로,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